44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던 포드. 그런데 그 전설이 지금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드를 무너뜨린 범인은 경쟁사도 전기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60년 전에 쳐준 보고막이었죠. 1964년부터 외국 픽업에 25%짜리 관세를 매겨 빅3를 지켜준 이 방패가 어떻게 거꾸로 제국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었을까요? 한때 세계 자동차 시장에 열의 9을 쥐었던 미국이 지금은 자기 안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자리마저 일본에 내줬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미국 차 신화가 무너진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끝에 우리에게 남는 경고까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가 뭔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포드의 픽업 트럭 F 시리즈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 차는 그냥 잘 팔리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1977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트럭이었고 1981년부터는 트럭이든 승용차든 모든 차종을 통틀어 미국 판매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기록이 2025년까지 무려 44년입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지나가는 동안 미국인들은 한 번도 다른 차에 1위를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에게 F 시리즈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화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단일 모델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바뀌었거든요. 1위는 포드의 F150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도요타의 RAV4였습니다. RAV4가 47만 5천 대, F150이 46만 대였죠. 쉽게 말하면요, 안방에서 제일 잘 팔리던 우리 국민차 자리를 외국차한테 내준 셈입니다. 물론 시리즈 전체로 따지면 포드는 여전히 1위입니다. 하지만 단일 모델 1위, 그 상징적인 왕좌 하나가 넘어갔다는 것, 이게 보내는 신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차 한 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야를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로 넓혀보면 훨씬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의 빅3, 그러니까 GM과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를 합친 점유율을 한번 보세요.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팔리는 차의 90%가 이 세 회사 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GM 한 곳이 미국 시장의 절반을 넘게 가졌고 직원만 60만 명에 달했죠. 당시엔 GM의 좋은 것이 곧 미국의 좋은 것이라는 말이 진심으로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지금 그 빅3의 점유율은 40% 안팎까지 주저앉았습니다. 90%에서 40%로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집 가운데 9집이 쓰던 물건을 이제는 4집만 쓰는 꼴입니다. 한 세대 만에 시장의 절반이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 모델이 한 번 삐끗한 게 아닙니다. 미국 자동차 제국 전체에 켜진 경고등이었죠. 그런데 그 경고등이 왜 켜졌는지 그 이유는 정말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범인은 놀랍게도 미국 정부가 직접 쳐준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켜줬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엉뚱하게도 닭고기에서 시작됩니다. 1962년 유럽이 미국산 닭고기에 관세를 매겼습니다. 미국 농가가 값싼 닭고기를 유럽에 쏟아붓자 길을 막아버린 거죠. 화가 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63년 말 존슨 대통령이 보복카드를 꺼냅니다. 수입 경트럭에 25%짜리 관세를 매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치킨세입니다. 닭고기 싸움에서 튀어나온 이름이라 치킨세라고 부릅니다. 1964년 1월에 발효된 이 관세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무려 6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난 아이가 환갑을 넘긴 셈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 관세의 효과입니다. 외국 트럭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가격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더 내야 했습니다. 도요타도 폭스바겐도 미국 픽업 시장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쟁자를 문 앞에서 막아주는 25%짜리 통행세 장벽이었던 거죠. 그 안에서 빅3는 사실상 독점을 누렸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진입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새 선수가 경기장에 못 들어오게 둘러친 담장 같은 거예요.
담장 안에 있는 선수는 편합니다. 도전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보호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방패 뒤에서 빅3가 무슨 선택을 했느냐?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빅3는 더 좋은 차를 만들 이유를 잃었습니다. 시험 범위를 통째로 빼주는 특혜를 받은 학생을 떠올려 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굳이 풀 이유가 없잖아요. 보호받는 기업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1975년 또 하나의 허점이 열립니다. 정부가 연비 규제를 새로 도입했거든요. 기름을 적게 먹는 차를 만들라는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묘했습니다. 승용차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반면에 트럭과 SUV에는 느슨한 기준을 줬어요. 특히 무게가 일정 수준을 넘는 대형 SUV는 아예 규제에서 빼줬습니다. 빅3는 이 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SUV를 트럭 뼈대 위에 얹어 만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경트럭으로 분류된 거죠. 그러자 두 가지 보너스가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까다로운 연비 기준을 피했고 동시에 치킨세 25% 보호막까지 덤으로 챙긴 겁니다. 이게 바로 SUV 루프홀입니다. 루프홀은 법의 빈틈이라는 뜻이에요. 빅3는 차를 더 잘 만든 게 아니라 빈틈을 더 잘 파고든 셈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 문은 25% 관세로 잠갔습니다. 다른 쪽 문은 규제 허점으로 비껴갔습니다. 경쟁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들은 어려운 숙제를 피해가는 그야말로 무풍지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온실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는 따뜻하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빅3가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입니다. 빅3가 왜 좋은 차 만들기를 멈췄는지 그 답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차 한 대가 공장에서 나올 때 회사에 얼마가 남는지부터 보겠습니다. F150 같은 풀사이즈 픽업은 한 대를 팔면 순이익이 1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이죠. 그런데 소형 세단은요, 한 대를 팔아도 손에 남는 게 5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약 70만 원입니다. 같은 공장 비슷한 시간에 들여 만드는데 남는 돈은 2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결국 1,400만 원짜리 선택지를 옆에 두고 누가 굳이 70만 원을 만들겠어요? 빅3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돈이 되는 픽업과 SUV에 공장을 몰아주고 승용차 라인은 하나둘 접기 시작했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픽업 한 대를 안 만들고 세단을 만들 때마다 1,330만 원씩 손해보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2018년 포드는 아예 선언을 합니다. 북미에서 거의 모든 세단 라인을 단종하겠다고요. 한때 미국 가정의 마당을 채우던 그 평범한 승용차들이 회계장부 한 장 때문에 줄줄이 사라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픽업 한 대 만들 자리에 세단 20대를 세워야 같은 돈이 남습니다. 어느 회사가 그 길을 가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가 큰 차를 원해서 빅3가 큰 차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빅3가 돈 되는 쪽만 만들어 놓으니 소비자는 그 안에서 고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택지를 좁혀놓고 선택을 받은 셈입니다. 자, 그럼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같은 시간에 더 싸게, 더 많이 만들면 작은 차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많이 만들수록 한 대당 원가가 내려가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빅3는 이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원가 구조 자체가 무거웠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2000년대 중반 GM은 노동자 한 명에게 시간당 약 73달러가 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계 미국 공장은 약 44달러였죠. 무려 40%나 비쌌던 겁니다. 10명을 쓸 돈으로 일본 공장은 16명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의 핵심은 임금 자체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퇴직자들의 연금과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원가는 무거운데 작은 차는 안 남고 옆에는 1,400만 원짜리 픽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1,400만 원을 두고
70만 원을 만들 회사는 없습니다. 보호막이 경쟁을 막아준 사이 빅3는 이렇게 가장 돈이 되는 쪽으로만 달려갔던 거예요. 좋은 차를 안 만든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는 차를 안 만든 겁니다. 그런데 돈만 쫓은 대가는 엉뚱하게도 소비자의 안전에서 터졌습니다. 푼돈을 아끼려던 그 습관이 사람 목숨 앞에서도 똑같이 작동했거든요. 자, 이제 그 청구서가 누구한테 갔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GAM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시동 스위치에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면서 에어백까지 먹통이 되는 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함을 고치는 데 드는 부품값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한 대당 약 90센트. 우리 돈으로 1,3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값이에요. GAM은 2004년에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300원이 아까워서 그냥 덮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리콜에 들어간 게 2014년입니다. 1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사망자가 13명 넘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300원짜리 부품 하나를 아끼려다 13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포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변속기 결함을 두고 오랫동안 잡아떼다가 결국 2019년에 약 4,700만 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했어요. 처음에 제대로 고쳤으면 안 나갔을 돈입니다. 버티고 버티다 더 큰 청구서를 받은 거죠. 문제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포드가 낸 리콜이 몇 건이었을까요? 무려 152건입니다. 단일 회사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에요. 차량 대수로는 약 1290만 대.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절반쯤이 한꺼번에 리콜된 셈입니다. 규모가 와닿으시나요? 2위 업체가 53건이었어요. 포드가 그 3배 가까이 됩니다. 한두 건 더 많은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격차였죠.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미국 학교 통합버스는 쉐보레나 포드차가 많습니다. 우리로 치면 노란 스쿨버스죠. 그런데 현지에서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버스가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태운 채로요. 기본 품질이 이 정도로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라는 미국 소비자 신뢰도 평가가 있는데요. 여기 결과가 더 따갑습니다. 브랜드 신뢰도 상위 10곳 안에 빅3는 단 한 곳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는 도요타, 혼다 같은 일본 브랜드가 차지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회사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같은 시기 위쪽에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빅3의 한 축인 스탈란티스의 최고 경영자 타바레스는 2023년에 약 4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55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이 회사는 공장 문을 닫고 수천 명을 길거리로 내보냈습니다. 윗선은 챙기고 직원은 자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월급은 깎으면서 사장 성과급은 역대 최고를 찍는 회사. 그런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푼돈은 아끼고 윗선은 두둑이 챙기고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았습니다. 안전은 가장 먼저 잘려나간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주주들 배당 줄 여유는 있으면서 1,300원짜리 안전엔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요? 이렇게 안에서 곱는 사이 보호막 밖에서는 더 무서운 변화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차죠. 그런데 빅3는 여기서도 자기 발등을 찍습니다. 포드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 픽업 F150 라이트닝을 보세요. 포드는 이 차를 한 해 15만 대씩 팔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미국차의 상징인 F150을 전기차로 옮겨 다시 한번 시장을 휘어잡겠다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2023년 실제로 팔린 건 24,000대 남짓이었어요. 목표의 16%에 그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명을 초대한 잔치에 16명만 온 셈입니다. 텅 빈 자리를 보며 포드는 결국 생산 라인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들어서는 라이트닝 생산을 아예 무기한 중단해버립니다. 더 무거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이에요. 포드는 2025년 12월 전기차 전략을 대폭 뒤로 물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195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원을 손실로 털어냈습니다. 취소된 모델, 무산된 배터리 합작, 이미 들어간 개발비가 한꺼번에 청구서로 돌아온 거죠.
모두 공장과 설비에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된 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이미 써버려 회수가 안 되는 돈을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손해를 보면서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죠. 도대체 왜 빅3만 이렇게 헤맬까요? 답은 이미 앞에서 본 그 습관에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BYD는 배터리와 소프트웨어를 자기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빅3는 핵심 부품을 바깥에 맡기는데 익숙했죠. 늘 그래왔으니까요. 기술을 내 것으로 가진 쪽과 남에게 빌려 쓴 쪽의 격차는 결국 가격과 속도에서 벌어집니다. 한번 그 길로 가버리면 방향을 트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걸 전환 비용이라고 해요. 갈아타고 싶어도 돈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 사이 경쟁자들은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BYD는 2025년 전기차를 226만 대나 팔았습니다. 1년 만에 28% 늘어난 숫자예요. 그동안 1등이던 테슬라는 164만 대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국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중국 업체들이 이제 미국의 안방까지 노린다는 겁니다. 60년 동안 빅3를 지켜준 그 25% 관세 장벽 기억하시죠? 중국 업체들은 이걸 정면으로 뚫는 대신 멕시코를 우회로로 삼으려 합니다. 멕시코에서 차를 만들면 그 두꺼운 관세 장벽을 비켜갈 길이 열리거든요. 60년을 버텨온 방패가 드디어 거치려는 신호인 셈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25% 자동차 관세까지 겹쳤습니다. 2025년 4월부터 발효됐죠. 부품값까지 따라오르니 빅3가 짊어질 비용 부담은 달수록 무거워집니다. 안에서는 곪고 밖에서는 추격당하고 비용은 불어나는 삼중고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정말 남의 나라 일이기만 할까요? 우리가 이 거대한 추락에서 꼭 챙겨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빅3는 지금 60년 동안 보호막 뒤에서 안주한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 차를 문 앞에서 막아주던 25%짜리 관세 장벽, 그 안락한 무풍지대가 결국 스스로 경쟁할 힘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방패가 걷히는 순간 안에서 곪은 상처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와 단기 이익이 아니라 기술 내재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터리와 소프트웨어를 남에게 맡기는 한 가격도 속도도 남이 쥐고 흔들거든요. 둘째, 규제의 허점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진짜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시험 범위를 빼주는 특혜에 기대온 학생은 결국 진짜 시험장에서 무너지잖아요. 셋째, 단기 주주 이익과 장기 생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당장의 배당과 성과급에 취하면 10년 뒤 회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 정말 남의 나라 일이기만 할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2024년 미국에서 약 163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 깊이 기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가 25% 관세를 매기자 두 회사가 그해 미국에 낸 관세 부담만 합산 약 7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여파로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한 해 전보다 약 20% 줄었죠. 외부 변수 하나에 이렇게 휘청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림길이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안주 대신 다른 선택을 했거든요. 미국 조지아에 메타플랜트라는 거대한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국내에는 86조 원이 넘는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보호막 뒤에 숨는 대신 직접 만들고 직접 키우는 내재화에 베팅한 셈입니다. 빅3와는 분명히 갈린 선택이에요.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결국 시간이 답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에도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금처럼 잘 나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들려주세요. 그리고 사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도 거대한 폭탄이 자라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짊어진 약 2,300조 원짜리 자동차 빚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팔아도 빚이 남는 깡통차와 7년짜리 할부의 함정까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